죽고 싶어요. 붉은 매직으로 벽에 휘갈겨 놓은 걸 보고 억장이 무너지는 걸 말로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 키우면서 가슴 철렁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강 건너 남의 사연이지만 공감하시면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 평범한 가정주부 김미숙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25해 전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그때 저는 38이었습니다. 첫째는 고등학교 2학년, 둘째는 중학교 2학년이었죠. 첫째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둘째도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릅니다. 2000년 4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둘째 준호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담배 냄새 같기도 하고 뭔가 탄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가고 없었죠. 저는 청소를 하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봤습니다. 침대 옆 하얀 벽에 빨간 매직펜으로 크게 쓰인 4글자. 죽고 싶다. 손에 들고 있던 청소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집은 9층이었거든요. 창문 밖을 보니 아찔했습니다. 아이가, 우리 준호가 혹시...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학교 선생님께 전화를 했더니 요즘 준호가 수업 시간에 자주 엎드려 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저는 몰랐거든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녁에 아이가 돌아왔을 때 물었습니다. 준호야, 엄마한테 할 말 없니? 아이는 고개도 들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과 심각하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상담센터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아이 방문 앞을 서성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 번이고 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배 아파요. 거짓말인 걸 알았지만 억지로 보낼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학교 가는 길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 주에만 사흘을 결석했습니다. 아이는 방에만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밥을 가져다 줘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거나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하소연했어요. 엄마, 준호가 이상해. 나 어떡해. 애가 죽고 싶다고 벽에 써놨어. 친정엄마는 요즘 애들 다 그래. 사춘기야. 지나가면 괜찮아라고 하셨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월요일 담임 선생님과 직접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준호가 요즘 학교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도서관이나 옥상에 혼자 있어요. 한 번은 옥상 난간에 앉아 있길래 깜짝 놀라서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옥상 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어머니. 선생님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 아이가, 제 둘째 아들이 죽고 싶어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준호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호야, 엄마한테 얘기 좀 하자. 아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니?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가 고칠게. 그때 아이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어요. 엄마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다시 벽을 향해 돌아 누웠습니다. 저는 아이 침대 옆에 주저앉아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몰라도 괜찮아. 천천히 얘기해줘. 엄마는 준호 엄마잖아.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아이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몰래 아이 방에서 잤습니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 밤새 아이 숨소리를 들었어요.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 아이가 내 곁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쯤 아이가 뒤척이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일어나 책상 앞에 앉더니 노트에 뭔가를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한참을 쓰더니 아이는 노트를 찢어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이가 다시 잠든 후 저는 쓰레기통에서 그 종이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펴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미안해요, 엄마. 나는 형처럼 못해요. 나는 형만큼 똑똑하지도 않고 공부도 못해요. 엄마가 나한테 실망할까봐 무서워요. 차라리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통곡했습니다. 첫째와 비교한 적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는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얼마나 둔감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힘든 날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상담센터를 찾아간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준호를 데리고 갔어요. 아이는 끝까지 가기 싫다고 버텼지만 저는 무릎 꿇고 빌다시피 했습니다. 엄마 부탁이야. 딱 한 번만 가자. 상담 선생님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준호에게 말을 걸었지만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1시간 내내 침묵만 흘렀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선생님이 저희 부부만 따로 부르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준호는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어요. 형과의 비교, 학업 압박, 또래 관계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울었습니다. 제가 형하고 비교한 적 없는데요. 저는 그냥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느낍니다. 형의 성적표가 냉장고에 붙어 있고 형의 상장이 거실에 걸려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압박을 느낄 수 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냉장고에 붙은 첫째 성적표를 떼어내는 거였습니다. 거실에 걸린 상장들도 모두 치웠어요. 남편이 왜 그러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죠. 상담은 한 달에 2번씩 계속됐습니다. 처음엔 말이 없던 준호가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방문 앞에서 밥 먹자라고 불렀고 아이는 나중에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된 준호가 갑자기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 귀 뚫고 싶어.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뭐? 귀를 뚫어? 너 정신 있니? 학생이 무슨 귀를 뚫어? 아이는 제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도 말도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준호는 매일같이 귀를 뚫게 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이거 안 뚫으면 진짜 못 살아. 제발. 처음엔 무시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아이의 집착은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찌르는 것 같은 소리. 저는 급히 문을 열었어요. 아이는 바늘을 소독하고 있었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제가 소리치자 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안 해주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 손에서 바늘을 빼앗으며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너 미쳤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나도 몰라요. 그냥 뚫고 싶어요. 이것만 하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귀를 뚫으려 했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남편을 깨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준호 귀 뚫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혼자 막 바늘로 찌르려고 했어요.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당신 미쳤소? 그걸 허락하면 다음엔 뭘 요구하겠소? 저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벽에 죽고 싶다고 써놨던 애가 이제 스스로 바늘로 찌르려고 하는데 결국 우리는 다시 상담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하자 선생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지금 준호에게는 자기 통제감이 필요해 보입니다. 귀를 뚫는 것, 그게 준호가 자기 몸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일 수 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중학생이 귀를 뚫게 내버려 두라고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지금 준호는 모든 게 통제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공부도, 친구 관계도, 부모님의 기대도. 하지만 자기 몸만큼은 자기가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건강한 방식은 아니지만 지금 준호에게는 이게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과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당신은 준호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소? 상관없긴 나도 걱정돼서 미칠 것 같소? 하지만 귀를 뚫게 하는 게 답이요? 우리는 차를 세우고 1시간 넘게 다퉜어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귀를 뚫게 해주되 조건을 거는 거였어요. 학교는 계속 다닐 것, 상담은 계속 받을 것. 준호에게 말했을 때 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짜요? 엄마가 진짜 허락해줘요? 토요일 오후 저는 준호를 데리고 피어싱샵에 갔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온몸에 피어싱을 한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는 순간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옆에 선 준호를 봤습니다. 아이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꾹 참고 아이와 함께 앉았어요. 귀를 뚫는 순간 준호는 아파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신기해하는 아이를 보며 저는 울컥했어요. 이게 뭐라고? 고작 귀 하나 뚫는 게 이 아이한테는 이렇게 중요한 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처음으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의 고민이 조금은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가 또 말했거든요. 엄마, 나 코도 뚫고 싶어.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 더 긴 싸움이 시작됐다는 걸. 그리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코 피어싱을 허락한 건 귀를 뚫고 한 달 후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준호는 매일 저를 설득했어요. 엄마, 나 진짜 이것만 하면 더 안 할게. 약속해.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코를 뚫고 나니 입술, 눈썹, 그 다음은 혀까지.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준호의 얼굴은 제가 아는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슈퍼에 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저 집 둘째 아들 좀 봐. 얼굴에 쇠를 받고 다니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아예 준호를 보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애를 어떻게 키운 거야? 첫째는 그렇게 잘 키워놓고 명절에 모이면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호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저는 좀 예민한 시기라서요라며 둘러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9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준호가 거실로 나와 저와 남편 앞에 섰어요. 엄마, 아빠, 나 학교 그만두고 싶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아이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학교 다니기 싫어. 그만둘래.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아,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고등학교를 중퇴하겠다고?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 학교 가기 싫어요. 공부도 재미없고 친구도 없고 선생님들도 나만 보면 한숨 쉬고 나 거기서 투명인간이에요.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고등학교는 나와야 해. 그래야 나중에. 아이가 제 말을 끊었어요. 나중에 뭐요? 대학 가요? 엄마, 나 공부 못하잖아요. 형처럼 못한다고요. 그날 밤 저희 부부는 밤새 싸웠습니다.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고집했고 저도 처음엔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새벽 4시쯤 지친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뭘 위해 이러는 거요? 애가 행복하지도 않은데.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맞았어요. 준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갈 때마다 죽은 표정이었고 돌아오면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성적표에는 빨간 점수들만 가득했고 선생님들은 학교에 나오기만 해도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상담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혼자 갔어요. 선생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귀 뚫은 것부터 지금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것까지 다 얘기하고 나니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어요. 선생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왜 우리 준호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가요? 선생님은 한참 동안 제 손을 잡아주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없었어요. 저는 학교를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지, 준호가 정말 뭘 하고 싶어 하는지는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준호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엄마 들어가도 돼? 한참 만에 들어오세요라는 대답이 들렸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이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너 진짜 뭐 하고 싶니?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컴퓨터 화면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문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니? 프로그래밍이요. 코딩? 준호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컴퓨터 프로그램 만드는 거, 게임이나 앱 같은 거. 요즘 이거 되게 잘 나가는 분야래요. 나 유튜브로 혼자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아이가 그걸 설명할 때의 표정은 살아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학교 안 가고 이거 배우고 싶다는 거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학원 있어요. 전문 학원. 거기 다니면서 자격증도 따고 프로젝트도 하고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그날 밤 남편과 또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엔 다투지 않았어요.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젊었을 때 음악한다고 부모님한테 엄청 혼났소. 근데 결국 해냈잖소. 비록 성공하진 못했지만 후회는 없소.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검정고시라도 보게 하고 저애가 하고 싶다는 거 한번 해보게 해줍시다. 우리가 막으면 나중에 우리를 원망할 거요. 일주일 후 학교에 찾아가 자퇴 상담을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말리셨어요. 어머니, 고등학교 학력이 없으면 나중에 취업도 어렵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하지만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준호가 2년 전에 벽에 죽고 싶다고 써놨어요. 지금 학교 다니는 게 저 아이한테 지옥이래요. 선생님은 더 이상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자퇴서를 제출하고 나오는 길, 준호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실망시키지 않을게. 나 열심히 할게.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 믿어.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이 결정이 맞는 걸까? 답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준호를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자퇴를 하고 일주일 후 준호가 학원 등록금 견적서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 학원 다니려면 이만큼 필요해. 종이를 받아든 순간 눈앞이 캄캄했어요. 600만 원. 6개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준호야, 이게 얼마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코딩 학원 다 이 정도예요. 이거 싼 거래요. 남편이 저녁에 퇴근해서 견적서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 첫째 대학 등록금도 벅찬데. 맞았어요. 첫째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등록금에 자취방 월세, 생활비까지 매달 150만 원이 나갔어요. 남편 월급은 300만 원 남짓. 제가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해서 버는 돈이 80만 원. 저축은커녕 매달 빠듯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거 좀 너무 비싼 거 아니니?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아이가 버럭 소리쳤어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학교도 관두게 해놓고 이제 와서 돈 없다고요? 그럼 나 뭐 하라고요? 그날 밤 남편과 심각하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결국 제 친정에서 300만 원을 빌리고 남편이 회사에서 300만 원을 융자받기로 했어요. 첫째에게 미안했지만 생활비를 20만 원 줄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학원을 등록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준호가 또 왔어요. 엄마, 나 노트북 필요해. 학원에서 프로그래밍 하려면 좋은 컴퓨터가 있어야 된대. 집에 컴퓨터 있잖니? 그건 너무 낡았어요. 학원 선생님이 이 정도 사양은 있어야 한대요. 견적서를 보니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준호야, 엄마가 지금 돈이 없어. 이건 너무 비싸. 아이는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는 맨날 돈 없다고만 그러네. 형 대학 보낼 땐 돈 있더니.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준호야, 그게 무슨 말이니? 맞잖아요. 형한텐 다 해주면서 나한텐 돈 없대요. 형은 대학도 보내주고 자취방도 얻어주고 나는 뭐예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준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내가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 학교 그만둔다고 해서
학원비 600만 원 어떻게 마련했는지 알아? 친정에 빌리고. 아빠가 회사에서 융자 받았어. 그런데 지금 또 200만 원? 준호도 지지 않고 소리쳤어요. 그럼 나보고 학원 그만두래요? 학교도 관두게 해놓고 이제 학원도 제대로 다니지 말래요? 그날 저는 준호를 처음으로 때렸습니다. 뺨을 한 대 쳤어요. 아이는 뺨을 감싸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엄마가 나를 때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러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밥도 안 먹고 학원에 갔습니다. 저는 동네 슈퍼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은행에 갔어요. 제 명의로 된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150만 원. 결혼 20년 만에 모은 제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그리고 중고 거래 사이트를 뒤져 150만 원짜리 중고 노트북을 샀습니다. 완전히 새 거보단 못하지만 학원 다니는 데는 문제 없다고 했어요. 저녁에 준호가 돌아왔을 때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준호야, 이거. 노트북을 내밀자 아이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쓰라고. 새 거 사주고 싶었는데 엄마가 형편이 안 돼서. 중고지만 잘 작동해. 사장님이 확인해 줬어. 준호가 노트북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심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어제 때려서. 우리는 그날 오랜만에 안아주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2달 후 준호가 또 왔습니다. 엄마, 학원 선생님이 프로젝트 하려면 작업실이 있으면 좋겠대. 친구들이랑 같이 쓸 건데 월세 40만 원이면 된대.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엄마 진짜 돈 없어. 정말 없다고. 아이는 이번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나도 알아. 근데 이거 진짜 필요해. 우리 지금 프로젝트 하나 따낸 거 있거든. 작은 회사 홈페이지 만드는 건데 이거 잘하면 다음에 더 큰 일 들어온대. 그게 진짜야? 응. 100만 원 받기로 했어. 셋이서 나눠 가지는 거지만. 100만 원. 처음으로 준호가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결국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제가 슈퍼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늘리기로 했어요.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신문 배달. 한 달에 50만 원을 더 벌 수 있었습니다. 작업실 보증금은 남편이 회사 동료한테 2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렇게 준호는 작업실을 얻었습니다. 친척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지선이네 둘째가 학교도 안 다니고 놀고 먹는데 부모 등골 빨아먹는다더라.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어느 날 친정 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야, 너 정신 차려. 애가 너를 호구로 아는 거야. 학교도 안 다니고 돈만 달라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줄 거야? 저는 울면서 대답했어요. 엄마, 그래도 우리 준호 믿어야죠. 제가 안 믿으면 누가 믿어요.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낮에 슈퍼에서 일하고 저녁엔 집안일. 몸은 녹초가 됐지만 잠이 안 왔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준호가 정말 잘 될까?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작업실에 가서 준호를 봤습니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아이. 피자 한 조각 먹으며 친구들과 토론하는 아이. 그 모습을 보면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우리 돈은 언제까지 버틸까? 작업실을 얻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매일 새벽까지 작업실에 있었어요.
집에 오면 새벽 2시, 3시. 씻지도 않고 그대로 쓰러져 자고 오후에 일어나면 또 나가버렸습니다. 준호야, 밥은 먹고 다니니? 응, 먹어. 뭐 먹었는데?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매일 그랬어요. 삼각김밥, 컵라면. 보다 못해 도시락을 싸주면 가방에 넣고 나가지만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엄마, 시간 없어서 못 먹었어. 어느 날 작업실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비릿한 냄새가 났어요. 쓰레기통에는 컵라면 용기들이 가득했고 바닥에는 담배꽁초가 널려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 담배 피워? 아이는 대답도 안 하고 모니터만 봤어요. 아, 엄마가 말하잖아. 제가 소리치자 준호가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지금 바빠. 내일까지 끝내야 돼. 나중에 얘기해. 무슨 나중에. 너 지금 몸 버리고 있잖아. 알았어요, 알았어. 그냥 나가줘요. 저는 그날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얘기하자 남편도 한숨만 쉬었어요. 좀 지켜봅시다. 뭔가 열심히 하고 있잖소. 열심히는 무슨, 담배 피우고 밥도 안 먹고. 한 달 후 준호가 홈페이지 프로젝트를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100만 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셋이서 나눠서 30만 원 조금 넘게 받았다고. 그거 가지고 뭐 하게? 다음 프로젝트 준비해야지. 장비도 더 사야 하고. 저는 그때 폭발했습니다. 아, 내가 번 돈이 내 돈이야? 엄마 아빠가 지금까지 얼마를 썼는데. 학원비, 노트북, 작업실 보증금의 월세. 계산해 봤니? 1,000만 원이 넘어. 준호가 얼굴을 붉혔어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지금 시작 단계라고요. 당장 돈 벌긴 어려워요. 시작 단계는 좋은데. 언제까지야? 1년? 2년? 10년? 엄마는 날 안 믿는 거잖아요. 믿긴 뭘 믿어. 너 작업실 가보니까 담배 피우고 게임하고 놀던데. 저는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화가 나서 내뱉었어요. 준호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놀았다고요? 그래, 놀고 있잖아. 1년 넘게 뭐 하나 제대로 된 거 없잖아. 돈도 못 벌고.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돈 벌어오는 것만 원하잖아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미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봤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됐지? 새벽 배달 알바를 하고 돌아와도 준호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이번 학기 등록금 어떻게 된 거야? 아직 안 들어왔는데. 깜빡했습니다. 아니, 깜빡한 게 아니라 돈이 없었어요. 아들아, 미안해. 이번엔 좀 늦을 것 같아. 한 달만 기다려줘. 엄마, 등록금 안 내면 수강 신청 취소돼. 나 장학금 받으려면 학점 관리해야 된다고. 첫째 목소리에서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 명의로 융자를 받은 상태라 더 이상 대출이 안 됐어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그것도 한도가 다 찼습니다. 집에 돌아와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잔액 38만 원. 남편 월급날까지 일주일. 첫째 등록금 200만 원. 준호 작업실 월세 40만 원. 이번 달 생활비. 계산이 안 됐어요. 그날 밤 저는 준호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준호야, 뭐해요? 엄마가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할게. 작업실 이번 달까지만 쓰고 정리하자. 엄마가 지금 형 등록금도 못 내줬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작업실 뺀다고요?
준호야, 엄마도 어쩔 수 없어. 우리 집 거덜났어. 신용카드도 다 막혔고, 대출도 더 안 되고. 그럼 나 죽으라는 거예요?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프로젝트 3개나 진행 중인데, 작업실 없으면 다 날아가요. 저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럴 건데? 1년 반이야. 1년 반 동안 제대로 번 돈이 얼마야? 30만 원. 그게 다야.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시작 단계라니까요.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이 얼마야? 1년? 2년? 그때까지 우리 집은 망하고 형은 대학 중퇴하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는 지금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해. 그게 누구 때문인 줄 알아? 준호가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 팔을 붙잡았어요. 어딜 가? 엄마 말 안 끝났어. 아이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요. 그 순간 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아이 멱살을 잡았어요. 너 부모 등골 빨아먹지 마. 네가 뭔데? 학교도 안 다니고 돈만 달라고 그래. 준호도 소리쳤습니다. 그럼 나 죽으라고요? 나한테 학교 그만두게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러지 마요. 저는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 차라리 같이 죽자. 같이 죽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뭐 하는 거요? 둘이. 남편이 저와 준호를 떼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나 진짜 못 살겠어요. 이러다 우리 가족 다 망해요.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남편은 저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어요. 진정해요. 당신 몸 상해요. 하지만 진정이 안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9층?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뭐해요? 남편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남편 품에서 목 놓아 울었어요. 나 못하겠어요. 진짜 못하겠어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일주일 동안 알아누웠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랐어요. 병원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쉬고 저를 간호했어요. 준호는 제 방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보면 아이는 여전히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무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냥 모든 게 지쳤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겨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몰라보게 야위었더군요. 남편이 오늘은 좀 쉬라고 했지만 슈퍼에 나갔어요. 쉬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 괜찮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볼 수가 없었어요. 엄마 나 미안해. 됐어. 엄마 피곤하니까 방 들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서 있더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준호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저와 준호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준호가 나갈 때 저는 일부러 방에 들어가 있었고 준호가 돌아올 때쯤이면 저는 벌써 잠든 척했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힘들어했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럴 거요? 모르겠어요. 저의 얼굴 보기 싫어요. 정말 그랬어요. 준호를 보면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현관에 남편 구두가 있었어요. 일찍 왔나 싶어 거실로 가니 남편과 준호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앉아요. 준호가 할 얘기가 있대요. 저는 불편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준호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창밖을 봤습니다. 엄마, 준호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작업실 뺐어. 어제. 저는 고개를 돌려 아이를 봤습니다. 뭐? 보증금 돌려받아서 형한테 등록금 보냈어. 150만 원. 부족한 거는 내가 알바해서 보낼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야, 너. 그리고 엄마, 이거. 아이가 통장을 내밀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통장을 펴니 입금 내역이 보였어요. 보안솔루션 92만 원 입금. 이게 뭐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설명했어요. 회사 보안 프로그램 만든 거 3개월 걸렸어.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어서 각자 90만 원씩 받았어. 저는 통장을 쥔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92만 원. 준호가 처음으로 제대로 번 돈. 엄마, 많이 못 드려서 미안해. 근데 다음 달에 또 100만 원 들어와. 그 회사랑 유지보수 계약했거든. 눈물이 났습니다. 통장을 보고 있는데 글씨가 흐려졌어요. 준호야. 엄마, 나 이제 혼자 할 수 있어. 집에서도 작업 가능해. 작업실 없어도 돼. 그동안 엄마 아빠한테 너무 패 끼쳤어. 미안해.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준호가 다가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엄마, 울지 마. 나 이제 잘할게. 엄마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날 밤 남편과 둘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준호 말이 맞소. 저의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좀 더 기다려 줍시다. 믿어봅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이게 끝일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 될까? 다음 달 정말로 100만 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150만 원. 준호는 매달 번 돈 절반을 저에게 주었어요. 엄마, 용돈. 그동안 빌린 거 갚을게.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21살이 됐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얘기 좀 할 게 있어.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준호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나 회사 차렸어. 친구 둘이랑 같이. IT 보안 전문 회사. 이름은 시큐어테크야. 남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회사? 벌써? 응. 클라이언트가 5군데나 생겼어. 한 달에 매출이 1,000만 원 정도 돼. 순이익은 300만 원 정도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야, 진짜? 응. 그리고 엄마, 이제 새벽 배달 그만해. 내가 매달 200만 원 드릴게. 준호야. 엄마, 나 이제 다 컸어. 엄마 고생시키기 싫어. 그날 밤 저는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이 포기 안 하고 믿어줘서 고마워요. 그로부터 17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준호는 38입니다. 회사는 직원이 100명이 넘는 중견기업이 됐어요. 작년 매출이 100억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명절 때마다 준호는 말합니다. 엄마, 그때 포기 안 하고 믿어줘서 고마워. 저는 그때마다 대답해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멱살 잡고 같이 죽자고 그랬잖아. 준호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도 엄마는 끝까지 날 놔주지 않았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작년에 준호가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사줬어요. 엄마, 새벽 배달하던 그 돈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어. 고마워. 열쇠를 받는 순간 지난 2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벽에 죽고 싶다고 쓰여 있던 그날, 귀를 뚫겠다고 울던 그날,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했던 그날, 작업실 얻어달라고 했던 그날, 제가 멱살 잡고 같이 죽자고 소리쳤던 그날. 그 모든 날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지금 자녀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멱살을 잡고 울고 소리치고 같이 죽자고 말할 만큼 힘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놓치는 마세요. 믿어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모든 나무가 같은 속도로 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나무는 늦게 피어나지만 그 열매는 더 단단하고 달콤합니다. 준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럴 겁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그 아이가 여러분께 말할 날이 올 겁니다. 엄마, 아빠, 그때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